은퇴 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출 항목은 뭘까요? 바로 경조사비였습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무척 큰데요. 월 평균 5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주요 일터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주변을 챙기지 않을 수도 없고 챙길 대상을 줄이거나 금액을 낮추기도 쉽지 않아 난감합니다. 퇴직하면서 소득이 줄었는데 매달 경조사비로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70만 원까지 나가요. 너무 부담돼서 힘듭니다. 경조사에 빠지면 모임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더라도 봉투는 보냅니다. 경조사 끊고 산다거나 안 챙긴다는 소문이 나면 고립돼요. 그러면 외롭고 힘들지 않나요? 경조사 같은 게 힘들어서 모임에서 빠지는 친구도 있어요. 카톡방에서 조용히 탈퇴하더라고요. 이 말은 어느 한 은퇴자가 내뱉은 한숨 섞인 말입니다. 은퇴 이후엔 현역 시절과 달리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밥 한 번 먹자고 줄을 서지만 은퇴하고 나면 경조사로 연락해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지요. 진짜 친한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 중심으로 경조사를 챙기세요. 리스트 작성에는 가족관계 혈연, 학연을 1순위에 놓고 2순위에는 사업상 관계보다는 취미나 종교활동 등의 지인을 적으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정을 잘 아는 가까운 지인들이 해당되겠지요. 오늘은 은퇴 이후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은퇴 3년차 분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세요. 중소기업 대표로 은퇴 3년차인 임모 씨. 회사 생활을 할 때 일을 잘해서 열심히 키웠던 아끼는 후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배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먼 거리였지만 아내와 함께 몇 시간을 운전해 갔는데 손님도 문상객도 거의 없다시피 하여 거의 1시간을 둘이 앉아 있다가 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니 낮 시간대에 도착해 다른 손님들이 거의 없었고 분명히 후배도 나와 인사를 나누었고 조의금까지 두둑히 넣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로 별다른 인사나 연락도 없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가니며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귀찮을 정도로 옆에 계속 붙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살갑게 굴더니 이제는 은퇴했다고 더 이상 만날 일도 없고 나에게 잘 보일 일도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현역 시절에는 그래도 나름 잘 나가고 인간관계도 좋았는데 은퇴 후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녔던 회사의 사람들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 사람들과 꾸준하게 연락도 하고 가끔 만남도 가지는 게 외롭지 않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은퇴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곤 합니다. 아무리 은퇴했다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만나왔던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는 마치 쌓아놓은 모래성과 같아서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한번 살펴보세요. 직장 동료나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제외하면 딱히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은퇴할 때쯤에는 주변 관계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퇴직을 했더라도 허전함과 외로움에 예전에 다녔던 회사 부하 직원이나 친하게 지냈던 동료에게 밥 한 끼 하자거나 술 한잔 하자거나 하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하면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냐? 회사는 잘 돌아가냐? 누가 승진을 했냐? 등등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은퇴한 후 연락받는 경조사 또한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연락을 받고도 안 가자니, 그렇고 퇴직까지 했는데 내가 꼭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좋은 일에는 가도 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부고장을 보내오면 유독 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정 때문에 또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지출을 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려놓은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만 문제는 아닙니다. 멀리 찾아가서 부조금 냈는데 다시 물려받지 못한다면 배신감마저 들게 됩니다. 친인척이 아닌 이해 관계로 부조를 했던 이들이라면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노후의 경조사 문제로 현역 일대와 같이 접근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예호주머니가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도 회사에 다닐 때처럼 최선을 다해 경조사에 참석하고 부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는 않은 법이죠. 내가 꼭 챙겨야 할 경조사가 있다면 굳이 참석하기보다는 돈만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당장 은퇴를 하고 나면 앞으로의 내 노후를 홀로서기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녔던 회사 사람들과 굳이 만나서 대화해봤자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만 오고 갈 것이며 다녔던 때와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면 나는 그 대화에 끼기도 부담스럽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한 은퇴 전문가는 늦어도 60세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은퇴형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늦어도 50, 60대부터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나 반려동물을 키우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을 곁에 오래 두고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길어진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인근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창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천천히 둘러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은퇴를 하고 노후를 보낼 지역을 찾았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라이프 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타운에서 좋은 인연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구청이나 시청 도서관이나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이나 탁구, 독서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비슷한 취미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도 있을 것이고 퇴직금과 같은 목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기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돈이 제일 많은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을지에 따라서 퇴직금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퇴직금이란 목돈은 내가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이모작할 때까지 버티라고 주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늘상 해오던 생활 패턴과 소비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생활비로 500만 원씩 쓰던 것을 퇴직 후 이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 가족들에게 200만 원씩만 쓰라고 한다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퇴직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매월 들어가던 생활비 목록에서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조금씩 줄인다고 해도 갑자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줄이는 것은 누구라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시점에 맞추어 최소 몇 년간은 버티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아껴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금 외에도 모아놓은 현금성 자산이 많고 연금도 매달 400, 5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앞으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은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놓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는데 당장 퇴직금이란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알고 많은 사기꾼들이 들러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자금을 크게 불려보겠다는 생각보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든 모아놓은 돈은 지키고 약간의 돈이라도 직접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잘 지키기만 해도 성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받은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면 어떻게 알고 주변 지인들에게서 돈 좀 빌려달라거나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연락도 하지 않던 친구나 지인들이 어디에서 내가 퇴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연락을 해옵니다. 은퇴 후 만날 친구나 전 직장 동료도 줄어들어 가뜩이나 공허하고 외롭던 찰나에 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가까운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면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 얼굴이나 한번 보고 밥이나 먹자고 나간 자리에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서서히 자신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이 여기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등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노후 자금을 많이 불릴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의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내가 지금은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장은 꽤 큰 돈의 목돈이 있지만 언제까지 이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도 없고 아껴가며 산다 해도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묵혀두기보다 빨리 좋은 투자로 성공해 노후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특히 평소에 정이 많거나 남을 배려하기 좋아하고 남이 부탁하는 일에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이런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멍청하기 때문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작정하고 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세상 모든 일에 확신하거나 장담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결국에는 서서히 본심을 드러내거나 돈 얘기를 꺼내거나 쉽게 돈을 불려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절대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며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해서 큰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연락처에서 차단하시고 돈 좀 빌려주면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주겠다는 사람도 차단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나자마자 투자 얘기를 늘어놓는 모든 주위 사람들 및 인터넷 방송도 최대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왜 굳이 나에게 권할까요? 자신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급 정보를 나에게 주려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설마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칠까? 이런 순수한 생각도 금물입니다. 사람,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이렇게 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테크 투자가 나쁜 것도 아니며 돈을 아예 벌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직장 생활만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퇴직 후 모아놓은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는 마음이 불안해져 조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잘 모르는 분야의 지인이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만 믿고 투자나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잠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돈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일을 찾기도 어렵지만 노후 자금 1억 날리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면 손해보고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지만 50대 이후가 되어 한번 크게 손실 보면 다시 재기하기는 힘듭니다. 은퇴 후에 경조사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다. 어쩌면 가장 큰 용돈 사용처 가운데 하나가 부조일 수 있다.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은퇴자에겐 보릿고개에 해당한다. 수입은 왕창 줄어들었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서다. 현역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더구나 은퇴를 하게 되면 아내로부터 지출 통제를 받게 된다. 아내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또는 용돈이 모자라서 새로운 모임을 피하는 은퇴자도 늘고 있다. 은퇴자한테는 경조사비가 뿌린 대로 걷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단행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를 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이다. 현직에서 물러난 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지금껏 갖다 바쳤던 경조비를 모두 수확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다. 사람에겐 운이라는 것이 있다. 이마가 초년운, 눈썹부터 인중까지가 중년운, 입과 턱을 말년운이라고 한다. 과거엔 인생을 20년씩 나누어 40부터 60까지를 말년이라 했다. 하지만 요즘 말년은 65세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음덕을 베풀어야 하며 몸의 기운이 잘 흐르도록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대개 운세를 볼 때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눈다. 사람의 얼굴에 초년, 중년, 말년운이 다 드러난다고 한다. 초년운은 대체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중년운은 스스로 농사짓는 시기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말년운에 영향을 미친다. 말년운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더불어 부부운, 자식운, 건강운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초, 중, 말년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말년운이다. 좋은 관상이란 어떤 얼굴을 말할까? 관상이라는 것, 사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소재다. 내가 좋은 관상을 지녔는지, 혹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관상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마에서 미간까지를 상정, 미간에서 코끝까지를 중정, 코끝에서 턱끝까지를 하정이라 말한다. 이 세 개의 면적 즉 삼정의 길이가 일정한 것이 좋다. 상정은 계획력 있는 초년운을, 중정은 추진력 있는 중년운을, 하정은 지구력 있는 말년운을 보여준다. 삼정, 얼굴의 조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초년, 중년,
말년에 운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다. 관상학에서 얼굴은 부위별로 다음과 같이 본다. 입은 말, 호흡, 에너지의 통로다. 입이 귀하게 생긴 사람이 학문을 크게 이룬다. 턱은 말년의 복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이마가 하늘이라면 턱은 땅이다. 이마는 하늘이다. 초년 운과 부모의 운을 같이 볼 수 있다. 자손도 본다. 넓고 깨끗하고 기색이 좋으면 학문을 이룬다. 이마는 복을 불러들이는 하늘의 창고다. 이마가 넓으며 동글동글하고 모난 곳이 없이 매끈하면 부자가 되는 관상이다. 눈끝에서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가 깨끗해야 애정운과 자식운이 좋다. 눈썹은 수명이다. 잘생기면 이름을 떨치고 오래 산다. 그 사람의 격과 영혼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눈썹은 눈보다 길어야 한다. 귀는 콩팥과 연결돼 있어 건강을 볼 수 있다. 귀가 깨끗하고 색이 좋으면 콩팥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반대로 어둡거나 검으면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다. 귀는 지혜의 뿌리이다. 재물운을 점치기도 하는 귀는 크면 좋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귓불이다. 귓볼이 두텁다면 말년에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눈은 사물을 보고 살피는 곳으로 지혜다. 정신력과 제복,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 눈동자는 검고 깊고 반짝여야 한다. 흰자위는 맑을수록 좋다. 눈은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며 빛이 나고 흰자위가 깨끗해야 명예, 지위, 재물복이 있다. 눈 주변이 깨끗이 못하고 불길하면 우는 일이 생기는 아픔을 겪게 된답니다. 코는 나 자신이다. 마음의 보따리, 즉 심포이다. 코는 반듯하며 코 길이가 짧은 것보다는 길며 약간 높은 것이 좋고 콧구멍이 안 보이며 코끝이 도톰하고 윤기가 나야 복이 많고 잘 산다고 한다. 제복을 가늠하는 잣대다. 다음은 관상학에서 호불호를 결정짓는 얼굴 주요 부위 네 군데입니다. 첫째, 눈썹과 윗눈꺼풀. 이 부위는 형제, 친척, 부모의 수명, 물려받은 재산 등과 연관이 있어 이 부위가 좁거나 눈썹이 거칠거나 흉터가 있으면 어려움이 따른다. 눈썹 사이는 넓어야 한다. 눈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고 한다. 눈과 눈썹 사이가 넓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재테크에 성공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게 될 것이며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의 말년에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눈은 해와 달이고 눈썹은 구름이라 한다. 눈썹이 해와 달을 누르고 있어 매우 좋지 않은 관상이라 본다. 눈동자는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눈동자가 차분해야 이지적이고 교양이 풍부하며 지적 능력을 겸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얻게 된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방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일 확률이 높으며 대화할 때 눈을 좌우로 돌리거나 악수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면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상대방을 대할 때는 눈을 상대방에게 정중히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둘째, 이마와 미간, 코로 연결되는 부위. 이 부위는 사회적 지위와 재산, 명예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 부위가 낮거나 흉터가 있거나 혹은 어두울 경우 인생에 장애가 있고 보다 높은 지위나 학문적 성과에 이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본다. 눈썹과 눈썹 사이 즉 미간은 넓고 펴져 있는 것이 좋다. 관상학적으로 미간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다. 미간을 찡그리면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아 행운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이마가 다소 어둡고 좁고 탁하더라도 코와 광대뼈, 그리고 턱이 둥글게 잘 발달돼 있다면 유년기의 생활은 비록 어렵게 보내도 중년기 이후의 삶은 좋아진다.
반대로 이마가 환한 색을 나타내고 잘 발달했어도 코와 턱이 뾰족하고 살이 없다면 그 반대다. 관상적으로 눈썹과 눈썹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본다. 미간의 넓이는 엄지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표준 넓이다. 너무 좁으면 성격이 사납고 반대로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너무 넓으면 성격이 느리고 의사 결정이 늦으며 우유부단하다. 웃으면 미간이 펴진다. 그렇기에 웃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엄지손가락으로 미간을 문지르는 것도 이간을 펴 자연이 좋은 관상으로 바뀌고 복이 들어오게 만든다. 미간이 윤이 나고 좋아야 인내심과 포용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확실한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자녀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얻는다. 셋째, 코와 콧방울.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에 힘이 있어야 한다. 여성의 코는 코끝이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모양이 좋다. 마치 코끝 부분이 쓸개를 매다른 것처럼 동그란 모양, 이슬이 매달려 있는 듯한 모양을 말한다. 코끝이 둥글고 힘이 콧방울에 힘이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가정과 재산을 잘 지키며 결국 남편을 출세시키게 될 힘도 있다. 또한 남을 대할 때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며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보답을 받는 인복이 넘치는 관상이기도 하다. 넷째, 입과 턱 주변. 여기는 말년운이 주로 작용되는 부위로 50대, 60대 이후로 인생을 재설계하거나 재취업 등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간과해서는 안 될 부위이다. 이 부위에 주름이 생기거나 꺼지게 되면 말년운이 안 좋다고 본다. 턱이 갸름한 사람은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포기도 빠르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힘들다. 턱이 약한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 턱이 약한 사람들은 육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질들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말년으로 가면서 얼굴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얼굴이 오뚜기처럼 턱이 옆으로 너무 튀어나오면 좀 곤란하다. 두상이 크고 목이 짧고 턱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은 대드는 기질도 강하고 욕심도 많다. 턱은 둥근 U자형 턱이 좋은 턱이다. 턱이 좋으면 지구력과 추진력이 좋다. 젊었을 때 턱이 갸름했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턱이 좋아지기 마련이다. 아래 사람을 잘 챙겨주면 결국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턱이 좋은 사람은 말년이 좋을 수밖에 없다. 말년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수명, 자식의 운과 연결돼 있고 한 개인의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관을 보면 말년운을 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년운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로 말년운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말년운에 입이 들어가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인매가 처지면 얼굴이 우울해 보이고 이성관계도 좋지 못해 부부운이 약하다. 양쪽 입꼬리를 올려 웃는 상을 만드는 습관을 가지면 얼굴 분위기도 바뀌고 말년운도 변화시킬 수 있다. 관상학에 따르면 인상은 바꿀 수 있다. 내 얼굴을 짚어보고 지금부터 말년운을 관리하자. 얼굴 부위 중에서 특히 말년운과 관련 있는 곳 세 군데입니다. 말년운을 보는 부위 첫 번째는 입이다. 입은 공기가 드나드는 문이고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며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기관이다. 입은 재물을 상징하는 코의 기운을 받아주는 그릇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입의 모양은 재물과 연결돼 있으며 건강과도 직결돼 있다. 이상적인 입 모양은 단정하게 다물어져 힘있게 보여야 한다. 입은 큰 듯하면서도 입술도 약간 두터운 모양이 좋다.
특히 입의 양쪽 끝의 입꼬리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특히 중년 이후에 재물도 받아주지만 행운도 얻을 수 있다. 말년운을 보는 두 번째는 인중이다. 인중은 코와 위십술 사이에 도량과 같이 움푹 패인 곳을 인중이라 한다. 인중은 현재 건강 상태와 자식운을 판단합니다. 인중선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자식운이 없대요. 인중선이 분명하면 운세가 좋고 건강, 자식복이 많답니다. 인중은 선명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약간 넓어지는 모양이 좋다. 인중은 건강운을 나타내는 부위이기도 해서 인중에 상처가 있다면 좋지 않다. 인중이 넓고 길고 깊은 사람은 마음이 넓고 성격이 원만하다. 생명력이 왕성하며 여성은 특히 이곳을 보고 자궁 상태, 자식운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말년의 관상에서 인중은 건강과 자식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인중이 좁고 짧고 얕은 사람은 그릇이 작고 이해심이 부족하다. 말년의 기력이 약해져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하고 자식과의 연이 적다. 말년운을 보는 부위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턱이다. 얼굴 전체 가운데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말년의 운세를 본다. 턱이 뾰족하면 마치 흙이 없는 바위산과도 같다. 따라서 농사지을 땅이 없고 곡식을 생산하지 못한다. 턱은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결말을 맺는 부위라는 얘기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턱이 짧다.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턱은 나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턱이 약하면 60대 이후 삶이 외로워진다고 한다. 특히 70대부터 시작되는 노년의 삶의 질이 팍팍하고 피곤해진다고 한다. 턱이 너무 앞으로 나와도 남을 치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뼈가 너무 앙상해도 냉정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뾰족하게 생긴 턱은 말년으로 가면서 고독하게 된다. 요즘 젊을 때 예뻐 보이기 위해서 턱을 깎는데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고독하고 초라한 말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말년운이 좋은 얼굴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안 생겼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말년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다음 4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마음을 바꿔보세요. 눈은 마음의 표상이다. 얼굴의 상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 사주보다는 관상이, 관상보다는 심상이 중요하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고 기쁜 일이 생기면 얼굴이 환해지며 화를 낼 때는 얼굴이 찌푸려진다. 모두 무형의 마음이 유형의 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오직 마음에 달렸다는 뜻이다. 마음이 선량하면 빈천할 상이라도 부귀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불량하면 부귀할 상이라도 도리어 빈천할 수 있다. 둘째, 표정과 자세에 신경을 쓰세요. 찡그린 얼굴은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난 결과다. 미간의 주름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쓸 때 생기기 마련이다.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몸짓을 보고 무형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연습을 하자. 이마는 대체로 초년운을 점치는 부위인데 말년운을 보기도 한다. 이마에 주름이 많으면 평탄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마를 찡그리거나 주름 잡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삶과 인품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이고 턱은 땅으로 친다. 하늘은 높고 맑은 게 좋고 땅은 넓고 기름진 게 좋다. 땅이 기름지고 넓어야 곡식이 풍성하게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 셋째, 피부를 가꾸어 보세요. 피부 탄력도 말년운에 영향을 준다. 피부톤이 칙칙하고 탄력 없이 늘어지는 타입은 복을 모으기 어렵다. 살집이 없더라도 피부에 탄력이 있어
탱탱한 느낌을 준다면 재물을 모으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 피부 상태가 좋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피부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때문에 피부가 좋다는 것은 수면 상태, 건강 상태, 섭식 상태, 마음 상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패션을 바꾸어 보세요.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면 패턴이 보인다. 지금까지 자신이 고집하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어색하고 힘든 일이지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의 시작이다. 여러분, 관상가에게 나는 인복이 너무 없다. 내 관상은 인복이 없게 생겼는가? 라고 묻는 사람치고 인복 많은 사람은 실제로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덕은 쌓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보다 덕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덕을 베풀지 않으면서 복을 바라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베풀고도 손해본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인복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베풀고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지요. 베푼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결국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은퇴 후에 어떤 일상들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의미를 더하고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후 생활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여유와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 역사, 과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힐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어서 직장 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어떤 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 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때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60%,
그나마 노인분들 중 58%만이 인터넷 예매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인 식당에서 터치 기기로 주문하실 때에도 터치 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58%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중 64% 노인분들이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기존의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는 평생 자식과 남을 위한 희생의 땀을 뚝뚝 흘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땀을 스스로를 위해 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취미 생활을 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죠.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약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8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시라는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드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그저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관절염에 좋은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노인 재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수영을 한 분들은 균형 감각으로 인해 넘어질 때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영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동네 주민 스포츠 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 동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탁구공이 라켓이 조금 큰 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의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 더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너무 마당이 넓거나 큰 전원주택은 잡초 관리나 집수리 규모가 커지므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떨어뜨리며 폐 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동호회 등에 참석하셔서 악기를 배우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잘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의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으니 독서는 단지 독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어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일곱 번째,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의 향에 취하고픈 분들은 소믈리에 도전하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일 수 있지만 취미 생활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요. 여덟 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지의 땅바닥에 벽과 마루에 온통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저는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가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자기 만족도 들어야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도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며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은 당장은 피하시고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연필로 간단한 명암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면 그것으로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본다면 연필 스케치, 그림은 이런 공식 기초이고 색칠은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푸셔서 좌절감에 그림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거나 수채화 같은 초보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세세하게 지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하면 수채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각보다 초보분들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몇 번이든 덧칠이 가능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손에 익으면 유화 물감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시다 보면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 찾는 취미의 시작은 내 어릴 적 못 이룬 꿈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꼭 거창한 걸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돈 벌고 자식 키우시면서 채우면 채울수록 커난 삶에 매달려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하늘 가득 반짝이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밤마을 우러러 넉넉했던 그날의 순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